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또 부정선거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 장본인은 다름 아닌 파면된 전직 대통령입니다. 직을 잃고 처음으로 나선 외부 일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초동은 또다시 혼란스럽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흔들림 없다고 강조했지만 검찰 내부는 술렁입니다. 지귀현 판사에 대해선 내란 혐의 재판에 손 떼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지귀현, 심우정 두 법조인은 전직 대통령을 석방시킨 인물들인데 그 탓인지 그 덕인지 전직 대통령은 영화관에서 부정선거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재명 후보는 인천에서, 김문수 후보는 경기 북부에서, 이준석 후보는 경기 남부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장의 소식, 현장의 영상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 영화관에 나타났습니다. 전직 역사 강사인 전한길 씨와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봤는데요.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주제가 부정선거이다 보니 황당하다는 반응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하셨죠. 저희 당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보다 더 격한 반응도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결국 이재명의 제1호 운동원을 자처하는 거냐고 비판을 했고요.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제발 윤석열을 다시 구속해달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다는 샤넬백의 행방이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비서가 이걸 받은 게 확인이 됐고 비서는 1,000만 원대 선물에 300만 원을 더 주고 다른 제품들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연달아 발생하자 대통령 부부가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했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전한길 전 강사가 초청을 해서 갔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런데 대선이 이제 13일 남았고 부정선거 의혹을 다루는 영화를 봤다. 굳이 이 시점에 어떻게 분석합니까? 통탄할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인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 영화를 보러 간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확신범이거든요. 예. 본인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단 하나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당당하게 민주당 때문에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확신범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영화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그리고 내가 이 영화를 내가 관람함으로써 홍보를 해주면 더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게 될 것이고 그럼 나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영화를 보러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걸까요? 이거는 민주당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 행보라고 보는데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 선거에 도움되고 이런 건 상관없이 저는 국민의힘에게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당신들의 업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 내지 제명 조치를 하면서 뭔가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물으라라고 민주당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치 구국의 결단이라도 하듯이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행보를 이어가면서 본인이 당당하게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김계리 변호사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이 부정선거나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계몽된 그런 분들이 국민의힘 입당 신청서 내고 지금 입당 신청서 받아주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그냥 정광
정상석화 같은 속도로 뭔가 입당 원서를 받아줬으면서 이렇게 김계리 변호사의 입당 원서를 계속해서 심사하고 있는 이런 뭐 자중질환 상태에 처하게 된 게 본인들의 업보라는 걸 좀 되돌아보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언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영화를 어떻게 봤느냐라고 물었고요. 좋았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한길 씨의 전언에 따르면 부정선거는 실체고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기도 했다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탈당했지만. 예. 탈당했지만 야속하죠. 예. 야속하고 왜 지금 한때 그래도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었던 분이 우리 국민 김문수 후보의 낙선 운동에 저렇게 열심이신지 야속하고 한탄스럽습니다. 뭐 선거 부실이야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그에 관해서는 선관위에 대해서 뭐 해결하라고 여러 가지 촉구하고 해명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광범위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퍼져버리고 우리 보수가 그 음모론에 잠식당해버리면 미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를 치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투표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됐는데 벌써 제 핸드폰에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이제 단체 채팅방에 보면 사전 투표는 100% 부정선거니까 하지 마라. 본 투표만 하자라는 그런 그 메시지들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 영화 관람에 힘입어 막 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지금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0까지 끌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렇게 하면은 본투표 하루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민주당과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기기 위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보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 토요일 날 탈당하고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미국까지 가서 만났지 않았습니까? 만나서 결국 뭐 넥타이 색깔이 막 계속 바뀌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보수의 대통합을 원한다라는 그런 발언까지는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서부터 이제 선거 지원 유세를 시작했죠. 예. 어느 정도 결집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에 지금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그래서 왜 1호 당원이었던 분이 저렇게까지 국민의힘의 낙선에 몰입하고 계신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예.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조금씩 달랐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앞서 들으신 대로 본인이 이긴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느냐라고 일갈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영화 많이 보고 사람 많이 만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죠. 겉보기에 국민들 보시라고 하는 허언이고 결국은 뭐 여전히 일심동체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뭐 영화 보는 거를 안 적절하다든지 뭐 적절하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드릴 말씀은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영화 보시면 우리 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준석 후보는 사실 국민의힘 내에 있을 때부터 가장 먼저 앞서서 부정선거와 같은 비합리적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척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그 당시에 상당히 좀 비합리적 주장을 하는 분들이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합리적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 지금 엮여 있어서 계속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배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지금 말하는 것이 아까 있었던 것 중에 이런 영화 보고 다니면 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까지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후보는 또 저런 입장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만약 이 시점에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자 구도였다라면 보수의 진보와 대결식으로 갔다라면은 저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이한 행보가 있을 때 과연 김문수 후보의 저런 입장처럼 저런 입장이 나왔을까요? 전혀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은 곤혹을 치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단일화의 주체다, 본인들 품으로 안겨라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 같던데
지금 김용태 위원장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끌려다니고 홍준표 시장에게 끌려다니고 한동훈 대표의 소위 말하는 독자 유세와 비슷한 행세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슈들이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로 이재명 후보를 막고 싶고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을 막고 싶다면 그런 문제들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이준석 후보가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도 점점 느끼고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기이한 행보가 나왔을 때, 그러한 변수가 나왔을 때 자신들은 대응을 할 수 없고 언론들이 결국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던질 거라는 걸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보다 용기 있는 결단이 정말로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 국민의힘 내부 반응들 이수진 앵커가 몇 가지 정리해 드렸는데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페이스북에 다시 구속해달라고 아예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이 살고 보수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구속만이 답이다라고 했고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자멸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의원 단체 대화방에선 누가 좀 말려달라 이런 글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대체로 당의 내부 기류가 저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대체적인 기류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다들 이기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으면, 확하게 절연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렵다라는 데 지금 인식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동훈 대표나 뭐 다른 뭐 친윤 의원들, 친한 의원들 가릴 것 없이 당 전반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 당과 확실하게 거리를 좀 뒀으면 하는 바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게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느냐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한 모양새가 그게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그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강제 출당을 시켰으면, 가차없이 강제 출당을 시켰으면 저런 행태가 나와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혀 별개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몰차게 고통스럽더라도 강제 출당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못하고 마치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은 모양으로 자진 탈당한 것이 지금 저런 일이 터졌을 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확실하게 분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저 성치훈 부의장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반성과 자중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가 좀 중도층이나 부동층의 표심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뭐 악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악영향이 아닌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악영향을 줄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업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출당 과정, 그러니까 탈당 과정뿐만 아니라 시계추를 12월 3일로 되돌아보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로 달려가서 뭔가 계엄 해제를 위해 달려가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7일 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걸 반대하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그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전한길 씨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마이크를 잡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김문수 후보로 뽑힌 다음에 또 그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고 시도했으나 무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의 주축 세력으로 남아있는 그 의원들, 그 사람들이 주축 세력으로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갑자기 파면당하고 이제 탈당했다고 해서 선을 긋고 뭔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주장이 국민들께 먹히겠습니까?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마지막 기회는 출당시키고 제명시키는 그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국민의힘의 업보 때문에 이제 저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선을 그으려고 하지만 그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그거에 대한 간단한 반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 출당했으면 더 말끔했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전히 뭐 일심동의체다,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당을 떠났고 그 이후에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주축으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오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보도상 보기로는 김건희 여사
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을 떼어놓는 절연하는 그런 노력들을 여러 방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도 계속 그와 같은 혁신의 목소리, 자성의 목소리를 내자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더디지만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국민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와 더불어서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그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의 그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치닫는 그 상황을 막기 위한 유일한 견제 세력이 국민의힘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와는 상당히 다른 입장을 가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의혹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대통령 영부인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한 검증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투입되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을 투명화해서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에 대한 사과였고요. 입장들을 한 말씀씩 들어보죠. 우선 김용태 위원장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은 다하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결국에는 후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는 주체는 후보 본인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은 하셨지만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 관람 관련해서도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좀 취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후보와 비대위원장이 투트랙 전략을 취하면서 일종의 화전양면 전술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행보 자체가 물론 김용태 위원장이 노력하는 모습 그걸 자체는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이질감이 있는 후보와 비대위원장 사이에 이질감이 있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민의힘은 더디지만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2주 남았는데 더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후보들은 다 걸음마 떼고 뛰어가고 있는데 본인들은 걸음마 이제 떼고 있으니까 응원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엄과 내란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변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 개혁신당 그리고 다른 야당들은 이미 계엄과 내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3달, 4달 전에 입장 전리를 끝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를 찍어줘야 되냐에 대한 의문보를 끝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는 보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 안철수 대표 등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물론 정당이니까 후보를 내고 선거를 치르는 측면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본인들이 지금 단일화 얘기까지 꺼내가면서 이재명 후보를 막고 싶다면 지금 우리는 걸음마 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걸음마를 떼고 달려가고 있는 후보들에게 응원한다. 그래서 대승적으로 우리는 보수 전체가 승리하기 위해서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후보와 비대위원장이 지금 달라 보이는데 실제로 다른 거예요? 아니면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탄핵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당내 의견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이걸 어느 한쪽으로 딱 단일하게 목소리를 내버리면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김문수 후보가 역할 분담을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굉장히 아주 예민한 정교해야 하는 어떤 전략적, 정무적인 어떤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역시 그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더 보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뛰고 있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 김문수 후보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내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히 절연하는 그런 어떤 명확한 입장을 언젠가는 내주시길, 대선 전에 이제 시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말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는 실천으로 보일 때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실천의 방안 중에 하나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김계리 변호사 이슈입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 윤어게인 신당을 만들려고 했던 변호사들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의 입당을 지금 입당 자격심사위원회를 돌리고 있는데 거기서 입당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입당을 거부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세력과는 단절돼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실천할 때입니다. 예. 저는 역할 분담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때린 사람 따로 있고 사과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거든요. 역할이 지금 누군가는 때렸고 누군가는 사과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왜 때리지도 않은 사람이 사과를 하고 있지? 때린 사람이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거는 진정한 사과로 느껴지지 않죠.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좀 더 용기를 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든가 이런 수준까지 이끌어내야지 국민들께서 보수가 재건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주시지 저 정도의 발언으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는 노련한 친윤 의원들에게 친윤 세력들에게 그냥 이용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냥 그 거칠애로 그냥 저런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실 며칠 전에 뭐 갑자기 배우자 토론회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건 역시 마찬가지죠. 본인들은 일단 희대의 영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뭐 본인의 라인까지 만들면서 국정 개입을 한 거 아니냐는 숱한 의혹을 자아냈던 그런 김건희 여사라는 희대 영부인을 탄생시킨 거에 대한 반성과 그런 재발 방지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했어야지 지금 차후에 갑자기 배우자 토론회를 하자고 하는 그 아이디어부터가 저는 과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생각일까? 친윤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그냥 비대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좀 젊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조금 더 용기 있는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의견 드립니다. 예. 자, 오늘 영화 관람부터 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사과까지 짚어봤고요.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소식인데 일단 지금 굉장히 크게 불거진 의혹이 통일교의 간부가 건진 법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전달했는데 건진 법사가 이걸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던 비서에게 전달된 그런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JTBC의 단독 보도 내용이고요. 검찰이 브랜드가 샤넬입니다. 샤넬의 제품 번호를 추적을 했고 통일교 측에서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방을 최초에 구매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김 여사의 비서가 이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이력까지 파악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100만 원을 더 주고 한번 교환하고 또 200만 원을 더 주고 다시 교환하고 이런 사실까지 지금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의 최측근이고 부속실 행정관을 맡기도 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수행 비서는요. 김 여사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무래도 저 검찰발 정보가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최측근인 비서가 김건희 여사의 허락 없이 저런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수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정을 지을 입장 그리고 시기는 아니지만 보다 국민의힘에서도 좀 강경한 대응 태도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30분째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측에서 물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좀 노력하고 계신 것 같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통일된 강경한 목소리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단호하게 민주당과 개혁신당보다 앞서서 우리는 이제 저런 분을 굉장히 배척합니다. 저런 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강도의 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수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면 언론에서도 이 이슈를 크게 다루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입장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의 입장이 이제 위원장님처럼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여전히 강경한 태도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다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문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거의 야당 수준의 그런 어떤 강경한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검찰에서는 한 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수사를 받겠다라면서 진단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는데요. 곧바로 수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선 끝나고나 수사해도 무방하다고 보시나요? 수사는 추상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고려 없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혐의점만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선 이전 이후를 특별히 고려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현재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해서 소환 조사나 여러 가지 필요한 수사 절차들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밟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그냥 좌시하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이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용산과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이제 계엄이 선언되는 바람에 선포되는 바람에 이제 무산됐는데요. 국민의힘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영부인과 관련된 전 영부인과 관련된 형사적인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의 경우에도 지금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형사사법 절차 중에 하나인 재판과 관련해서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계해라. 거기에 정적인 고려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선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것 자체가 정적인 고려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계했던 걸 정정당당히 비판할 수 있으려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문제도 대선 이전 이후를 갈 것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의 사의 표명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오전에 심우정 검찰총장 출근길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있었고요. 다만 김 여사 소환 계획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또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주의하겠습니다. 네,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 소환 계획은 있으실까요? 네, 성치훈 의원께 예. 질문 드릴게요.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차장이 어제 동반 사의를 표명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흔들림 없이 검찰은 역할을 해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온 검찰의 행태는 흔들림 없이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그 조기 대선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력한 후보인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탄생하게 된다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저희는 다 물을 것이거든요. 단순히 검찰총장을 교체하고 뭐 이런 수준에 거치는 것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대체 본인의 그 위치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범죄 혐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 예.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한 이 검찰 세력들은 이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어디까지 잘못된 일들을 했는지 저희는 각종 특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밝혀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창수 지검장 역시 아마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고 뭔가 정권이 바뀌기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거를 다 덮고 간다면 너무 무리수가 따를 것이라는 판단, 지금 우리가 앞서 보도를 본 것처럼 샤넬백 등등 각종 혐의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는 이거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물러나면서 뭔가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는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망치기 전에 했던 행보들과 거기에 뭔가 흔적들이 남아있다면 저희는 뭐 저희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그런 흔적들 하나하나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으세요? 예. 예. 지금 뭐 성치훈 부의장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그 민주당이 거의 정권 다 잡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직 대선 많이 남았고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 매우 큽니다. 저는 그런 말씀 일단 드리고 이창수 지검장이랑 그 조상원 차장이죠. 조상원 차장 그만둔 거는 뭐 본인들은 여러 가지 뭐 건강상 이유를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도이치모터스 그 재수사 결정을 서울고검에서 했잖아요. 그 결과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서울고검에서 현재 수사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결론이 기소하는 쪽으로 잡히면 그것을 무혐의해서 불기소하는 처분을 했던 그 책임자, 서울중앙지검 책임자는 아무래도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많이 부담스러워서
그 곤혹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어느 정도 좀 수사 결과에 대한 귀뜸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먼저 이렇게 자리에서 물러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내란 혐의 재판에 손을 떼라. 네. 그리고 공수처의 처분을 기다려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짧게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공수처 처분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은 정확히 맞으신데 그 앞에 부분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판 손대라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사실 굉장히 연기 많이 피우다가 그 사진이 드러났는데 사실 뭐 접대를 직접적으로 받는 장면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고 사실상 정확한 증거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인들이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에 배당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지기현 판사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다른 법관들도 사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당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법부대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주는 것 이후에 어떤 분이 정권을 차지하더라도 그 사법부와 정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또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사용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앞에 부분에 이런 말은 이제 그만하실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지기현 부장판사가 재판을 계속하고 싶으시면 저 사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이 사실 공개되기 전에 아마도 저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라는 걸 지기현 부장판사는 인지를 했었을 것이거든요. 그럼 선제적으로 미리 얘기를 했었으면 됩니다. 저 장소 뭐 아니면 뭐 내 친구들과 갔다든가 아니면 내가 결제를 했다든가 접대를 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너 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돈 냈고 아니면 내 친구들과 함께 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공개도 안 하고 끝났을 일입니다. 근데 지기현 부장판사는 나는 그런 데를 안 가고 삼겹살에 소맥을 즐긴다라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민당은 불가피하게 공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기현 부장판사가 저 사진에 대해서 깔끔하게 공개해주고 깔끔하게 털고 재판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는 지기현 판사에게 어떤 비위가 있다면 그 비위를 감싸줄 생각은 1도 없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는 보면 어떤 사법부에 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지기현 판사 문제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제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하나씩 꺼내듭니다. 그러니까 연기만 피우듯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내지 말고 공개할 게 있다면 전체 다 공개하십시오. 공개하기 두렵다면 국회에서 면책특권의 허용 범위 내에서 공개하십시오. 공개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면 확실하게 뭐 징계를 받든 처벌을 받든 해야지 이렇게 계속 연기만 피우다가 그치는 건 그건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죠. 후보들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조봉암이라는 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정의롭지 못한 사법부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장에 이슬로 사라져간 사법살인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조봉암 선생을 언급했는데 우리 역사에 여러 사법살인이 존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했던 총 맞을 일이 있으면 맞겠다라는 등의 발언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비아냥거릴 일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반성해도 모자랄 자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살해 기도에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그렇게 장난해서야 되겠습니까? 한편 김문수 후보는 오늘 경기 북부를 찾았습니다. 직접 농부 옷을 입고 새참을 먹으면서 청년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지금 법인을 만드셨나요? 아니요, 법인은 아니고 저희 그 고양시 청년농업인 단체인 사회치 연합회가 있거든요. 네, 사회치. 나도 어릴 때 사회치 했어요. 이렇게 말하더니 곧잘 농기계를 이용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김 후보는 한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비슷한 시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준석 후보 유세장을 찾아서 설득에 나섰습니다. 요즘 뭐 워낙
언론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 단일화니 이런 얘기다 보니까 제가 또 원래 단일화하면 연관 검색어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예. 예. 그냥 오늘은 예. 이제 제 지금까지 예. 뭐 경험 같은 예. 내용들 예. 좀 진솔하게 예. 솔직하게 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예, 예.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남을 정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달라질 건 없다면서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시한은 단 3일 남았는데 과연 대선 판도에 변화가 생길까요? 예. 자,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연일 현장에서 질문이 나오고 있고 연일 같은 입장이 나오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의 선대위 측에서는 계속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다루도록 하고요. 후보들의 일정을 한번 쭉 짚어보죠. 이 시각 이재명 후보는 인천 서구에서 유세를 하고 있고 잠시 뒤에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인천에 주로 머물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경호 강화를 한 유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비아냥거리지 말라라고 반박을 했는데 들어보고 곧바로 김문수 후보의 발언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란과 내란은 계속되고 있고 정적에 대한 제거 음모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탄 유리를 설치하고 이렇게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가운데 유세를 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잘못입니까? 이게 비아냥거릴 일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반성해도 모자랄 자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살해 기도에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그렇게 장난해서야 되겠습니까? 예, 이어서 김문수 후보의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방탄 유리도 필요 없고 방탄 조끼도 필요 없고 대통령실의 경호원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조끼는 방탄 조끼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를 지켜주는 방탄 유리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경찰 경호원, 대통령 경호원이 있어도 국민이 지켜주는 보다 더 안전한 경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치훈 유재하 위원께 질문 드리죠. 꼭 이 질문에 답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경호 문제에 대한 이 공방을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각 후보들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죠? 혹은 뭐 경호 문제를 다루셔도 되고요. 일단 우리가 그 이재명 후보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경호 문제를 굳이 다루려고 했던 것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뭐 나는 총이 오면 맞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예.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작년 1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이 칼날로 그 피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후보가 이 총기 위협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46명 중 4명이 총기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암살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총기로 테러를 당했던 대통령은 훨씬 더 많습니다. 후보들도 범위를 넓히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늘 총기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러면 미국은 총기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예. 그럼 일본으로만 가보더라도 일본도 총기 규제가 우리나라와 같이 불법입니다만 3년 전에 아베 신조 총리 사제총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경호를 과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작년에 테러까지 당했던 사람이
그런 후보가 이런 좀 과한 경호를 한다고 해서 나는 총알이 오면 맞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혹시 있을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총을 쏴도 된다는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테러는 이재명 후보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사실 작년에 배현진 의원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과거로 가면 박근혜 대통령도 피습을 당한 적이 예. 있죠. 그런 것처럼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은 피습에 노출되어 있고 테러에 노출되어 있는데 저런 식으로 테러 나는 테러 위협 괜찮다. 나에겐 총을 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모든 정치인들에 대한 도의적 생각을 했다면 저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정치가 양극화돼가고 극단화돼가면서 정치인의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저 발언은 정치인의 안전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다거나 혹은 안전 문제를 신경 쓰는 이재명 후보를 비아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 아니고요. 김문수 후보는 그런 품성을 가진 정치인이 아닙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거리낄 것 없이 당당한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개인의 이익 혹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사용한 위험한 사람이라고 저희 국민의힘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어떤 입법권을 가지고 뭐 개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뭐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뭐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나오니까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탄핵, 특검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받은 공적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정정당당하지 않은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인은 정정당당 김문수고 거리낄 것 없이 당당하다 이런 모습을 강조하다고 보니까 뭐 방탄 유리창도 필요 없다, 방탄복도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온 것뿐이지 정치인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이재명 후보를 그와 관련해서 비아냥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어서 이준석 후보 경기 성남을 찾았는데요. 앞서 보셨듯이 안철수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 장면 보고 임승호 의원께 제가 질문을 이어가 보죠. 함께 보시죠. 바쁘시죠? 아유 참. 성 바빠지시다니까 체력적으로 이제 좀 한계가 오네요. 그죠? 요즘 뭐 워낙 언론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 단일화니 이런 얘기다 보니까 제가 또 원래 단일화하면 연관 검색어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솔직하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남을 정했습니다. 제가 뭐 다른 분들이라면 몰라도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 안철수 대표님의 진정성이라는 거는 항상 저도 존경한다고 해왔고 다른 국민의힘 인사와는 다르게 좀 더 허심탄회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는 뭐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단일화에 아예 마음이 없었으면 안철수 의원한테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오지 말라고 했으면 또 이준석 후보의 인성을 논하면서 비판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결국에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아침에 저 소식을 듣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계속해서 학식이 일정을 이어가는 것은 소위 말하는 청년층의 민심을 경청하고 그런 대선 후보의 메시지와 현장에는 일종의 기획하고 있는 그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불쑥 찾아오셔가지고 단일화 그림 그리고 단일화 메시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와 이준석 캠프가 의도하고 있는 메시지 자체를 굉장히 좀 방해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가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겠다는 것은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현재 존경받는 정치인이고 또 국민의힘 내에서는 합리적인 정치인이라고 분류받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먼 길 오셨다면 대화는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대화를 한 거고 이후에 백브리핑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언론 인터뷰를 했지만 그 입장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일 단일화 질문이 나오고 연일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연일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는 단일화에 응할 이유도 없고 저희가 만약에 단일화에 응하게 된다면 정말 정치적 자산을 아무런 명분도 없이 다 내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철수 전 대표 비롯해서 김문수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제는 좀 자신들의 길을 갈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국민의힘이 자신의 길을 가라.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우리 길 가죠. 우리 길 가는데 단일화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뭐 임승호 대변인 말씀은 뭐 이해는 합니다만 뭐 결국
정치가 이제 덧셈 아니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뺄셈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 공통분모를 찾아서 덧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단일화라는 것이 단순히 묻지마식 단일화, 뭐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건 저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이 뭐 이준석 후보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선결 조건들을 이렇게 충분히 갖추고 우리 국민의힘이 더 국민들한테도 호감을 받는 정당, 지지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진다면 제 생각에 단일화라는 것도 이렇게 굳이 뭐 찾아가서 요청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바깥에서 보기에 단일화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덜셈의 정책 좋죠. 근데 이 정치는 또 산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된다고 한다고 오롯이 다 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이런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고 뭔가 이준석 후보는 세대 확장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한들 뭔가 이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저희는 보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국 정치의 발전 차원에서 좀 젊은 후보, 이준석 후보 같은 개혁신당에 있는 후보가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굳이 단일화에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국민의힘의 저런 강압적 단일화에 응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완주하는 것이 전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시간이 또 훌쩍 지나버렸네요.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두 분의 정치 고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김성태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어느 선거든 2, 3위 후보가 1등 후보를 공격하는 전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캠프의 이재명 때리기는 타격점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배우자 토론을 제안했다가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기억만 소환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결국 하루 만에 이렇게 비대위가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당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을 비판하면서 파고들고 있는데요. 보수적인 경제 학파에서 케인즈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거 돈 갖고 장난쳐봤자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만든 이런 차트거든요. 실제 뭐 조롱하기 위해 가지고 호텔에 나중에 돈을 갖다 자는 주체가 무슨 뭐 성매매 여성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의 하나의 인터넷 밈 같은 거를 그거를 대한민국의 뭐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것처럼 대선 유력 주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의 돈을 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비켜갔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실제로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로 역성장을 기록했고 KDI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0.8%에 그칠 거라고 전망해서 그야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상황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선 이준석의 무지이고 왜곡이라면서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제 이준석 후보가 바로 이 자리 단도직입에서 저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밝혔거든요. 이에 대해서 일단 반론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김병욱 의원 나오면 반론 내용을 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페이스북에 많이 쓰셨더라고요. 예. 첫 번째 질문. 이준석 후보의 주장 중에서 먼저 내용적인 면이거든요. 네. 어떤 내용적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은 예. 하나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모형을 얘기한 겁니다. 예. 우리가 경제학자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화시켜서 모형을 만들어서 학생들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경제에 100% 완전히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동성이 공급됐을 때 하나하나의 경제 주체를 지나가면서 100원짜리가 200원의 효과, 200원이 300원 이렇게 승소 효과가 있으면서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제 주체들이 유동성 함정을 극복하면서 생산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기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갈 수 있다. 예. 하나의 모형을 설명을 한 건데 마치 이것이 하나하나 그대로 되겠느냐?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제 호텔 경제학에서 호텔에서 돈을 받아갖고 이 10만 원을 빚을 갚잖아요. 그 호텔이 빚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하나 예를 들면 틀릴 수는 있는데 큰 틀로 봤을 때 경제 주체 간의 유동성이 이동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경제 승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핵심적인 것은 자 경제가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겨놨을 때 시장이 잘 돌아가면 정말 좋죠. 그런데 시장이 그 기능을 상실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 기능 그럴 때 거기 소위 말해서 이제 시장이 함정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자본주의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처럼 자생적으로 민간에서 경제 동력이 없을 때 정부가 일정적으로 재정적 투여를 통해서 그것을 돈을 돌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식에서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한 하나의 우화를 설명한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폴 크루크만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자도 이 논리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 협동조합의 사례를 들면서 유동성 함정에 빠진 그 작은 경제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좋아지고 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도 미국의 금융위기 때도 미국의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ABS라는 금융 상품의 고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유동성 공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도 미국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풀었습니까? 해외에. 우리는 빌려주기만 했지. 그래서 정부의 경제가 어려웠을 때 경제 주체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가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기능을 투여해서 경제를 살려나가는데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돈을 더 적극적으로 좀 풀어줘야 된다.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화시킨 모델을 설명한 건데 그 단순화시킨 모델을 끄집어내서 비판했다. 이 말씀이네요. 근데 그러니까 김병욱 의원님처럼 어제 이제 인석 이제 객신당 후보의 그 반론적인 입장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이라는 게 지금 경제 위기 때는 이제 재정을 확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개인 소비 내지는 이제 국가 재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뭐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국가 재정을 풀어서 돈이 돌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그런데 좋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정책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그 경제 정책, 그 경제학의 그 이론들이 있는데, 근데 이 호텔 경제학 이론은 쉽게 말하면 실패한 이론이에요. 사실 지금 정통한 이론은 아닌 것이죠. 정통한 경제학 이론도 아니에요. 하나의 경제학 이론이 되려고 그러면 많은 경제 그 실천 모델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하나의 이론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호텔 경제학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한 사례일 뿐인데 이걸 갖다가 왜 이재명 지금 현재 후보가 2017년도부터 이걸 쓰기 시작했는데 나는 주변에 많은 좋은 경제학자들도 많은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실 건데 왜 이걸 들고 왔나? 그러니까 이 케인즈의 성수율이라는 게 다 옛날에 뭐 좀 운동권 사람들이나 다 공부한 학습이에요. 이론인데 이미 70년대 이 거대한 그런 인플레와 함께 이 파산한 신화예요. 그리고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공황, 대불황을 이제 2차 대전이 이제 나고서야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요. 그럼 그 2차 대전이 발생하니까 그 수많은 인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파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가라는 건 너무나 이 처참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로 가정 경제가 이렇게 윤택해지고 좋아지고, 그래서 건전한 노동이 이루어지는 이 사회를 위한 그런 한마디로 경제 정책으로 이렇게 가져줘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경제 힘들어지고 좀 뭐 국민들이 묵고 사는 문제가 팍팍하게 하면은 국가 재정 풀어야 되고, 국가 재정을 풀어서 돈을 풀면 경제는 도게 돼 있는 거다. 그럼 그만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 신의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호텔 경제학도 마지막은 돈이 돌아요. 돈이 돌긴 도는데 원래는 이론상에 매춘부입니다. 이 문방구라고 잘 이렇게 미안은 시켜놨는데 그 이론대로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매춘부가 호텔에 돈을 갚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별로 안 좋은 그 경제학 그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했는가?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일단 이게 정통한 이론으로 내세운 겁니까?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단순화시킨 그냥 하나의 모델로 설명하는 예시였습니까?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이 대우받고 그분들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좋은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는 구조적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양극화, 그다음 시장 탈락자, 그리고 때로는 구조적 위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IMF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이건 구조적 위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시장에만 맡겨놔서는 안 돌아가죠.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라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여러 가지 있는데 조세 정책도 있고 재정 정책도 상당히 유용한 하나의 방법인 것은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 방법을 설명하는 모형을 갖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해서 돈이 잘 돌면 이 강측 경제 주체가 빚을 갚을 수가 있고 결국에는 큰 돈 안 들이더라도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런 하나의 설명을 한 거거든요. 이것을 이재명 후보가 경제 이론을 국민들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런 정부의 적극적 재정 기능의 긍정적 효과를 이 선순환하는 현금 흐름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것을 마치 왜 경제 이론이 뭐 있냐, 또 뭐 사이비 경제 이론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안 맞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간의 영역, 정부의 역할,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부의 재정적 기능을 잘 활용해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 경제, 특히 골목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지역의 화폐를 통하든 민생 지원금을 통하든 재정적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각 경제 주체의 어려움을 조금이나 해결해 주는 그런 기능을 정부가 해보자는데 이게 왜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제가 좀 정리해 드리면은 이제 우리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금융 그리고 경제에 이렇게 식견이 참 좋은 훌륭한 의원이에요. 지금 금융자본시장위원장까지 맡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재명 대표가 이 호텔 경제학이라는 걸 들고 놓은 게 이게 원래는 이제 자신이 기본소득 그 부분을 논리적으로 좀 이걸 갖다 이론적으로 뭔가 배경이 있는 그런 모델로 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도구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보십시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게 실패하는데 그나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이론적 어떤 근거가 희미하게라도 좀 있어요. 근데 이 호텔 경제학은 절대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국가가 뭐 긴급하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든지 또 뭐 IMF처럼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 재정이 한없이 들어가더라도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경제 정책은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은 일상적인 경제 상황을 갖다 고려하면은 국가의 부채가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그런 재정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땀 흘려 일하는 그런 노동의 대가를 소중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사회를 갖다가 접어두고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극단적 비유죠. 예,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어제 오후 파주에서 유세할 때
문제 제기를 이제 다른 후보 측에서 하니까 반박하면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돈이 돌기 때문에 돈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 옛날 할머니가 해주신 말인데 경기가 이렇게 나쁘면 소비를 진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네 돈이 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네 가게에 돈이 돌면 치킨 가게 주인이 그걸로 매출이 늘 거 아닙니까? 그 치킨값 받은 그 주인이 막걸리도 한 잔 먹을 거 아닙니까? 치킨 가게 주인이 닭도 사야 되고 양념도 사야 되고 그러면 동네 경제 조금 나아질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승수 효과라 그래요. 근데 이걸 모르는 바보들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호텔 경제학이다 아니다 뭐 이게 이론이다 아니다라는 건 사실 본질인지 아닌지는 좀 헷갈립니다만 지금 하고자 하는 주장은 재정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쓸 때는 써야 된다인 것이고 아니다라고 이제 반론을 하시는 걸로도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 분명한 것은 이 사회는 돈이 돌고 돌아야 돼요. 예. 그래야 경제적 선순환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삶의 질도 나아지고 윤택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들게 하는 요체는 쉽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시장 경제가 그 돈이 돌게 하는 것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국가 재정을 통해서 한없이 그 돈을 돌게 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자꾸 국가 재정가 우리가 또 돈을 찍어내는 흔히 말하는 나라도 아니었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제 통화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가 아직까지 원하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고 있는데 기초국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찍어서 국가 재정으로 투입해가지고 돈이 돌게 하면은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된다. 그게 이제 기본소득이 또 기본 경제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방식은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가령 제가 김병욱 의원님한테 5천만 원을 꺼줬어요. 5천만 원을 꺼주고 제가 매월 4천만 원씩 이번에는 4천만 원 받고 1천만 원 김병욱 의원 쓰세요. 그럼 저는 4천만 원의 수입이 생겼어요. 그럼 제가 돈이 벌은 겁니까? 저는 이미 5천만 원을 꺼줄 때는 저에게는 이미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돼 있던 겁니다. 예. 그걸 4천만 원 빌려준 걸 4천만 원,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받으면 그걸 돈을 번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또 좀 상당히 망상적인 어떤 그런 논리에 집착돼 가지고 국민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그 이제 지적을 중요한 것은 그거죠.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냐가 핵심이죠. 예. 지금 1사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2%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자 내다가 가처분 소득이 거의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 가보면은 골목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가만히 놔둬갖고는 자동적으로 민생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일상적일 때는 우리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 정부가 개입합니까? 시장이 잘 작동되게끔 모니터링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일상적 상황이 아니라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럼 이 아닌 상황에서 그럼 정부는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김 의원님. 그러니까 제 말씀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물론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는 여야 간에 또 차이가 있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은 필요하죠. 이것을 매년 매분기 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국민들의 숨통을 트여줄 그런 유동성 공급은 필요하다는 판단인 거죠. 예. 기업도 보면 흑자부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 공급을 잘해주면 그 기업이 살아납니다. 좋습니다. 가게도 마찬가지죠. 자, 알겠습니다. 예. 자, 이게 그런 측면에서 이해도 해주셔야죠. 다음 주제도 있어가지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나든지 그럼 대기업의 갑질로 인해 가지고 협력하도 이 계약 관계가 불공정 계약 관계가 돼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 양극화가 해소될 때 그 불공정 계약이나 거래를 바로잡는 게 정부의 기능이고 그런 선 경제가 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정부의 수단이거든요. 예. 이렇게 작동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쟁에서 밀려나고 실패하고 그런 분들은 또 국가 재정을 사회복지를 통해 가지고
구제해주고 또 그분들이 다시 경제가 설 수 있게끔 또 노동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끔 그걸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지.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해는 충분히 해요. 그러니까 IMF 때나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후보의 그 이 말씀이 올 수가 있는데 평상시적인 국민들 이 경제는 또 이재명 뭐 대표의 이런 케인즈의 성수 이론까지 갖다 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예, 이야기.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채무 탕감을 많이 했습니다. 왜 했겠어요? 채무 탕감을 해줘야만이 그 국민이 소비 여력이 생깁니다. 채무를 계속 떠안고 있으면 영원히 소비할 여력이 없어요. 국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 주체들이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게끔 만들어줄 역할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경제 상황에 좋은 정책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시기는 절대 아니다. 예.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민간의 주머니도 좀 채워주고 그 주머니가 채워지면 소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소비를 하면 그 소비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 연쇄 반응을 성소효과를 하는 거고요. 김의원님 그 말씀은 문재인 정권에서 기대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이미 실패를 해버렸어요. 아닙니다. 그걸 다시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정책이 문재인 정부 때는 있는데 임금주도 성장이 되는 바람에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그 잘못된 거죠. 네, 이제 임금주도 정책은 넘어가시죠. 잘못된 거죠. 예. 화면 우측 상단에 논쟁 예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논쟁인 줄 알았습니다. 예.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의 말씀이 A라는 방향도 있고 B라는 방향도 있는데 A만 옳고 B는 틀리다 혹은 B만 맞고 A는 그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 같고 따라서 틀리고 맞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다.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현 상황에 대한 진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국민들이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선거를 통해서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슈.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기현 판사가 재판에 손 떼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지기현 판사의 거짓말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드러났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제 멋대로 내란 속의 윤석열을 풀어주고 내란범들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장본인입니다. 지기현 판사는 더 이상 12.3 내란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12.3 내란 재판에서 스스로 손을 떼고 법원과 공수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드러난 건 이제 일단 사진이 공개가 됐고요. 대법원에서는 윤리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결론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고 지금까지 이 정도 상황을 바탕으로 재판을 맡으면 안 된다. 자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라든가 대법원의 그 윤리감사의 결론을 지켜본 뒤에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김성태 위원께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지금 당 대표 대행까지 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또 후보의 선대위 총괄 위원장도 하고 계신 분인데 지금 불과 대선을 보름도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저렇게 판사도 성역이 아니고 또 사법부를 급박해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를 갖다가 법원인데 예? 이 법원을 저렇게 흔들어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갖다가 민주당이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저는 걱정이 돼요. 이미 입법에다가 말 5년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까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손에 또 쥐게 되고 사법마저도 이렇게 급박해가지고 이제 길을 들여버리면은 이게 이제 총통령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총통제 국가가 되는 것이고 흔히 말 쉬운 말로 독재 국가가 되는 건데 왜 이런 위험한 발상을 갖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고 비록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해서 그런 뭐 판사로서의 나름 또 어느 성역에 저렇게 우리도 침해할 수 없는 그 판단 그 자체는 민주당도 국힘도 정치적으로 이걸 가지고 침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존중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문제는 저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란죄 지금 이제
수사를 다 저기서 재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재판장은 한마디로 제대로 된 내란죄에 대한 판단을 못할 것이다. 미리 예단하고 그냥 아닌 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룸살롱 공세를 지금 현재 민주당이 펼치고 저 사진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며칠 됐는데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도 저 단란주점에 룸살롱도 아닌 단란주점에서 저 밝은 조명에서 세 사람 그 지인들과 이렇게 누군지 모르지만 사진을 찍었는데 어느 정신 나간 이게 판사가 공직자가 저는 밝은 조명 아래에서 저렇게 세 사람의 뭐 우정을 뭐 돈독히 하는 자리인지 모른지 모르지만 저런 사진을 찍겠습니까? 과연 민주당의 주장대로 접대부와 또 뭐 쉽게 말하면 저기에서 뭐 성상납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저렇게 정말 문별한 행위를 한 그런 판사로 매대해가지고 저거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앞으로 윤리위에서 감찰해가지고 결정도 할 때까지 당연히 기다려야 할 문제죠. 예. 근데 말씀하신 그 뒷부분은 아직 의혹을 거기까지 제기한 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 그렇죠. 여러 형태로 버전이 나왔죠 지금. 아니, 당에서 공식적으로 뭐 그런 것까지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지기현 판사가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을 자초하고 있는 국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사실 내란죄로 구속이 된 사람을 구속 취소를 하는데 그것을 정말로 그동안에 한 번도 판결에서 언급되지 않은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어떻게 보면 어거지 석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 자체부터 국민들로부터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게다가 또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데 또 즉시 항고를 안 함으로 해서 검찰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그래서 오늘 이창수 지검장이 또 사의 표명까지 했네요. 어제요. 어제인가요? 예. 이런 전체를 본다 그러면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많이 무너뜨린 측면이 있는데 저 부분이 갑자기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저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해명을 하든지 정확하게 풀스토리를 완벽하게 국민들이 이해하게끔 이거는 오해고 해프닝이다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삼겹살에 소맥을 즐긴다고 하다가 결국 거짓말로 탄로가 나고 저 사진에서도 이랬다 해명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 무언가 커넥션이 있는 판사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정말 재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재판인데 과연 지기현 판사가 판사봉을 쥐고 때리는 그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사태가 오면 대법원 스스로가 배당을 바꾸든지 본인이 바꾸는 게 맞는 거죠. 그 판결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판결을 내리든 양 진영에서 이미 판결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 엄숙하고 엄중하고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재판부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법부의 신뢰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지기현 판사 본인을 비롯해서 대법원이 만들어 가야죠. 저는 그게 국민을 위한 길이고 방법이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재판부를 바꾸는 거는 나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병욱 의원님 나름 이제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민주당 차원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상당히 선거에 고전을 맺지 못하고 어려운 선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김문수 후보의 리스크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이 그대로 영향력이 행사되고 또 지난번 우리 후보 경선 마지막 또 최종적인 후보 단일화 과정까지도 끼쳤다 해가지고 어떤 후보는 그 경선 결과를 갖다 사실상 성공을 하지만은 뭐 이런 당이 두 번 다시 돌아오기 싫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 나가 계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그 경선의 치유를 갖다 하기 위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봤는데 그 의심의 당사자가 바로 윤 전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이 결정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도 엄청 어려운 입장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렇지만은 내란 종료 임무 종사 이 공판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한마디로 재판장을 바꿔달라 하는 것은 공소 유지를 하는 검사나 검찰이나 안 그러면 피의자 재판을 가고 있는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기피 신청을 하는 거지. 민주당이 왜 대선
대선 15일 앞두고 저 재판장 바꿔라. 왜 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냐 이거예요. 예. 저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니 말로 뭐 이제 룸사랑에서 술 먹다는 건데 룸사랑 안 하고 민주당도 이제 그 찾아가봐서 알겠지만 단란주점이에요. 예? 예. 단란주점인가요? 예, 단란주점이에요. 예,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그러면은 진짜 뭐 아니 안 그러면 접대부 그런 뭐 한마디로 향을 즐기는 그런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술자리 그런 향을 받는 그게 또 재판과 관련성이 있는 뭐 그러면 실체적 지시를 밝혀가지고 우리도 그런 판사라면 이건 교체하라고 동의해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닌 의혹 제기를 가지고 그냥 그 사진 한 장 가지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을 갖다 이렇게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는 게 그게 맞나? 정치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겸 판사가 정치적 판결로 의심되는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동의하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구속 수사가 됩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내란죄의 많은 피고인들의 재판을 지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겸 판사의 행보를 보면 대단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고 그 정치적이라는 방향은 윤석열과 거의 일맥상통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죠. 게다가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대법원은 딱 하나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법부의 결정을 국민들이 수긍하고 인정해 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민주당이 주장을 하든 누가 얘기를 하든 떠나서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인사를 하는 게 대법원의 좋아요. 그래서 짧게만 준비하겠습니다. 10초 드릴게요. 저도 10초 드릴게요. 법원이 지금 부장판사의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면 직무감찰을 통해서 밝히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에 이미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정식 수사를 요청해가지고 이 수사가 착수됐어요. 그렇다면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또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민주당이지 왜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번 선거에 그냥 영향을 끼치는 그런 행위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을 존중해야 되죠. 마치 지기현 부장판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무슨 밀당이 있고 뭔가 업무가 있어가지고 자 여기까지 하시죠. 시간이 다 돼서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국민들 시선에서.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의 의심을 대신해서 전달 드린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건 어렵게 찾을 필요 없고 이건 줄 설 필요 없고 이제 쉽게 살 거야. 언제 뭐 어렵게 사셨나? 짧은 인생 더 짧아지고 싶어? 짧은 인생을 좋은 것으로 컬리. Hey, do you still have a dream? 꿈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그리고 이루어져야 한다. For your desire, the Kia EV4. Kia, movement that inspires. 불길 넘어 서로를 향한 마음들 잊지 않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놓치지 않도록 한컴 AI가 하겠습니다. 당신 곁을 지키는 기술 한컴. 후보들의 공약 비교, 오늘은 공교육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육성한다.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설치한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입니다. 고교 학점제를 확대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강화한다.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학생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입니다. 일제고사 도입을 검토한다. 국가가 수학 교육을 책임지며 수준별로 교육을 제공하며 수학 포기자 문제를 해결한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학 서열 완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김문수 후보는 EBS 활용과 저소득층 지원에, 이준석 후보는 수학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의 어떤 공약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이 세계는 너무나 넓어. 또 너무나 작아.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요란한지 모든 걸 알겠다가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넌 아니? 눈에 치이는 모든 것들이 뻔해지면 가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이 거기 있을 테니까. 나의 세계를 놀랍게 널. 욕즙 다 빠지겠네. 라는 아쉬운 요리는 그만. 최고 화력을 길게, 맛은 깊게. 쿠쿠의 열기 식을 줄 모른다. 쿠쿠 인덕션. 캔바로 만들어줄까? 토토다. 전하고 싶은 마음까지 뭐든지 만든다. 캔바. 네, 오늘 밤 10시 30분 시사토론 논쟁이 방송됩니다. 2주도 남지 않은 대선, 지금의 여론을 짚어봅니다. 1차 토론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쟁점들, 2차 토론에서 격돌할 쟁점들을 놓고 토론을 벌입니다. 민주당의 모경종, 국민의힘 김재섭, 개혁신당 천하람, 민주노동당 장혜영, 4명의 정치인의 논리 대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대영 라이브를 마치고 밤 10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